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박기순입니다. 평생을 작은 한식 식당 불판 앞에서 보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알람 시계의 삐빅삐빅 소리에 눈을 뜨고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거예요. 파란 불꽃이 훅 솟아오르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죠. 된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끓이면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고등어를 불판에 올릴 때는 지글지글 기름이 튀면서 치익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의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받으며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냅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앉았던 플라스틱 의자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어요. 사장님, 여기 공기밥 하나 더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런 정겨운 목소리들이 제 삶의 전부였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매일 밤 손으로 빨아서 베란다에 널고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김세진 딸.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저녁마다 손님들이 남긴 반찬들을 보면서도 우리 세진이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라고 중얼거리며 집에서는 따로 달걀 프라이를 해줬습니다.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었을 때 세진이가 젓가락으로 톡 터뜨리면 노란 물이 흘러내렸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세상 고단했어도 딸의 웃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세진이가 26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하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며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봉투 안에는 1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세진이가 번 첫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었죠. 그 돈을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딸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이 선명해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평소처럼 가게 문에 자물쇠를 끼익 소리내며 열고 형광등을 켰습니다.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가게 안을 환히 비췄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묵은 김치를 꺼내 도마에 올렸습니다. 칼로 송송 썰 때마다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 두른 팬에 올리니 치익하고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에 마음이 놓이던 차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째랑째랑 날카롭게 울렸어요. 제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는 문성호사위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사위가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받았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세진이가. 사위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사를 외우듯 억지로 짜낸 울음 같았거든요. 성호야, 무슨 일이니? 세진이가 어쨌다고? 제 손에 든 주걱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 와주세요. 세진이가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지만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주걱이 떨어져 바닥에 댕그랑 소리를 냈어요. 김치찌개는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이명만 울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가스불을 끄는 것도 힘들었어요. 급히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손을 들 수도 없었어요. 간신히 택시에 올라타서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라고 소리쳤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하얀 천에 덮인 제 딸의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새벽 5시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문성호 사위는 제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양파를 썬 다음처럼 눈만 따갑다는 듯이 말이죠.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잃고 있던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세세한 것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뿐입니다. 세진이는 평소 건강했거든요.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금연금주도 철저히 지켰고 겨우 42이었는데 심근경색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문성호 사위의 모습, 그가 하는 말들, 그리고 세진이 집에 대한 그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했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아니, 그래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딸의 억울함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70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마지막 용기를 냈는지를 김치찌개 냄새부터 시작해서 법정에서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고 힘든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진이가 엄마 하며 밝게 인사할 것만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가 빼곡히 놓인 제단 앞에서 세진이의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작년 교사의 날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부의금 정리하고 조문객 명단 작성해야 해요. 사위가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말이죠.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를 잃은 남편치고는 너무 침착해 보였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아직 젊은데 하늘이 질투를 했나 봐요. 사람들의 위로 섞인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성호 사위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혀 달랐거든요. 어머님, 장례 비용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염려 마세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는 슬픔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둘째 날 저녁 세진이의 동료 선생님들이 단체로 조문을 왔습니다. 세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항상 밝으셔서 교무실 분위기도 좋아지곤 했어요. 선생님들이 한 명씩 세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진 선생님이 요즘 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던데요. 한 젊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걱정이요? 문성호 사위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진 것이 느껴졌어요. 그냥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새학기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문성호 사위가 빨리 말을 막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끼어든 것 같아서 뭔가 어색했어요. 그 선생님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세진이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세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국 끓여줄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짠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이었겠죠. 화장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사위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슬픔에 잠긴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호야, 괜찮니? 제가 물어보자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세진이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세진이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썰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세진이가 엄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장례식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세진이가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을까? 다음 날부터 문성호 사위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진이가 세상을 떠난 슬픔의 집에 머무르며 정리를 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더 자주 외출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세진이 학교에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세진이 보험 정리하러 보험회사에 갔다 올게요. 은행에 계좌 정리하러 가야 해서요. 그럴 때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영 이상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상했던 건 전화 통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세진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을 때였어요. 사위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기대감 같은 건 말이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반찬 좀 가져왔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언제든 와도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우리 딸 집에 오는데 왜 연락해야 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변명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슬쩍 주변을 둘러봤는데 평소 세진이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던 집이 어수선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보험금지급 안내서 같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성호야, 이게 뭐니?
제가 서류를 가리키자 문성호 사위가 황급히 달려와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아, 그냥 보험 처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해서요.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런 건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뭔가 투명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찜찜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세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문성호 사위에게서는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가 세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나 그리움을 이야기하게 마련인데 문성호 사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건 아닐까요? 그렇게 자문자답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사위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세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마치고 세진이 집에 밑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비닐봉지 2개에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세진이가 좋아하던 콩자반을 정성스럽게 담아서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성호야, 나야. 있니? 똑똑 문을 두드리니 그제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급히 정리하는 듯한 소음이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문성호 사위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어요. 5분 정도 지나서야 문이 열렸는데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우리 딸 집에 오는데 왜 연락해야 하니? 제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치즈와 과일이 예쁘게 담긴 접시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이 있었니? 아니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서 와인 한 잔 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와인잔이 2개인데 혼자 마셨다고요? 더 이상한 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하고 있어요. 변명이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왜 샤워 소리가 나는 거죠?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얼른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윙윙 진동했어요. 문성호 사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니?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진이의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세진이와 자주 만나던 사이였거든요. 수진아, 나야. 세진이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혹시 세진이가 마지막에 무슨 고민 있다고 한 적 있니? 고민이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세진이 언니가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상담한 게 있어요. 무슨 상담? 남편 문제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니고 그리고 요즘 들어 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갑게? 네, 예전에는 다정했는데 요즘은 마치 남처럼 대한다고. 그래서 언니가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세진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뭐라고 했니? 증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따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혹시 형부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도 같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세진이 집 근처로 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후 3시쯤 문성호 사위가 나타났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더군요. 응, 어제는 깜짝 놀랐어. 갑자기 와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어.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라니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그는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그는 한 호텔로 들어갔어요. 평일 오후에 호텔이라니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 그가 한 여자와 함께 나왔어요. 키가 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보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진이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성호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만나서 하자. 이 시에 세진이 집으로 갈게. 어머님, 오늘은 좀. 이 시에 갈 거야. 꼭 있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세진이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문성호 사위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으니 어제와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와인잔도 치즈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성호야,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여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 순간 문성호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 세진이가 내 바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태였어요. 그럼 뭐야? 아내 죽은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뭘 했다는 거야?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우리 세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사위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봤어요.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세진이 친구예요. 친구가 호텔에서 팔짱 끼고 나와? 정말이에요. 세진이가 죽고 나서 위로해 주려고 만난 거예요.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성호 사위의 휴대폰이 윙윙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받아봐. 어머님, 받으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지금 좀 곤란해. 어머니가 와 계셔서.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왜 또 어머니야? 언제까지 눈치 볼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죽은 지 겨우 보름인데 다른 여자가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다니. 지금 말 못해. 나중에 연락할게. 사위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게 세진이 친구라고? 세진이 친구가 나를 왜 귀찮아해? 어머님, 정말 오해해요. 그만 거짓말해. 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웠지? 그래서 세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든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성호야, 나야.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현관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고 곧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했어요. 나는 세진이 엄마야. 넌 누구니?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성호 사위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미영이? 이 여자가 미영이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분노를 넘어서 서늘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 다물어. 저는 미영 바람난 여자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내 딸이 죽은 지 겨우 보름인데 남의 집에 열쇠까지 가지고 들어와?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뭐, 내 사위랑 바람피는 거?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문성호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영 바람난 여자는 가방끈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우리 세진이를 배신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내 딸이 남편 바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장례식 끝나자마자 여자를 집에 들이고 어머님, 세진이는 정말 심근경색으로. 닥쳐. 저는 문성호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너 때문에.
그 순간 미영바람난 여자의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우 오빠도 힘들어하는데.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내가 심하게 말한다고? 남의 남편 빼앗은 년이 나한테 뭐라고? 어머니, 문성호 사위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넌 입 다물어. 내가 뭔데 나한테 어머니야. 내 딸 죽인 살인자가.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뭐? 사실인데 뭐가 너무해? 저는 미영바람난 여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내 딸의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저는 나가라고. 제 고함 소리에 미영바람난 여자의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성우 오빠, 전 먼저 갈게요.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지더니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문성호 사위만 남았어요. 어머님, 이제 둘이 남았으니까 제대로 얘기해보자. 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어? 어머님, 정말 최근에. 정확히 언제부터? 두 달 전부터요. 2달 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진이가 죽기 2달 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세진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세진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었고,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고?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세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 세진이가 내 바람기를 알고도 참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님, 대답해. 네. 세진이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이혼하면 서로 힘들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가 그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넌 계속 그 여자를 만났어? 저도 힘들었어요. 세진이와는 정말 끝난 사이였고, 끝난 사이면 이혼을 하든지. 왜 우리 세진이를 괴롭혔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세진이가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 네, 체면상 이혼은 할 수 없다고. 그냥 각자 살자고 했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래서 우리 세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으로 죽은 거야. 그건 아니에요. 정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뭘 이해해? 내 딸 죽인 놈을 어떻게 이해해? 그때 문성호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세진이도 죽었는데 계속 이러면 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 세진이가 죽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 정말 최저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뒀다는 게 부끄러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1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현관으로 향하는 제 뒤에서 문성호 사위가 따라왔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세진이 영혼이라도 편히 쉬게 해줘. 제발.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내 딸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니. 어머니인 제가 왜 몰랐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진이가 남편의 바람기를 알고도 참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악몽을 꾸었어요. 세진이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왜 몰라줬어? 왜 나 혼자 아프게 놔뒀어? 꿈속에서 세진이의 목소리는 원망에 차 있었어요. 깜짝 놀라 깨어보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하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도 멍하니 있게 되고 손님이 불러도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없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수진 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시간 되니? 네, 지금 막 근무 끝났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 딸의 친구를 만났어요. 간호사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온 수진이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어줬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수진아, 내가 지난번에 한 말. 세진이가 성우 때문에 고민했다는 그 말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불렀어. 세진이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 언니가 남편분을 미행했었어요. 미행?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1달 전쯤이었는데. 언니가 확신이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나오는 걸 봤대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 언니가 그날 밤에 형부한테 따졌대요. 그런데 형부가 완전히 부인했대요. 그냥 회사 동료라고, 업무 관련 만남이었다고. 그럼 세진이가 뭐라고 했어? 언니가 증거 사진을 찍지 못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워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님, 사실 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진실을 말해달라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언니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더 말렸어야 했는데, 혼자 견디지 말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세진이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혹시 그 호텔이 어디인지 알아? 네, 강남에 있는 호텔이라고 했어요. 바로 제가 어제 문성호 사위를 목격했던 그 호텔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나야.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성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정말 세진이랑 헤어지고 싶었어? 어머님, 대답해.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그럼 왜 안 했어? 세진이가 거부했어요. 이혼하면 서로 상처만 된다고. 그럼 세진이 때문에 이혼 못한 거네? 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섬뜩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우야, 혹시 내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상담이세요? 제 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해서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으시는 건가요?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원했는데 제 딸이 거부했고, 그런 상황이었군요. 하지만 심근경색은 자연사에. 검신은 제대로 했나요?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인이 심근경색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부검할 수 있나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화장을 하셨다면 부검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혹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들을 알아볼 수는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우선 병원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주변 상황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세진이의 방을 뒤져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세진이의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월 10일. 성우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역시 그 여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10월 12일. 가슴 통증이 계속된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성우는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온다.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있다. 10월 14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나 혼자 해결해야지.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어요. 다음 날 세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성호 사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세진이 집 정리하려고 하는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세진이 물건들 가져가실 것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벌써 집을 정리한다고요? 아내가 죽은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당장 갈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30분 후 저는 세진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성호 사위가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뭘 정리한다는 거야? 세진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려고요. 이 집을 처분해야 해서. 처분? 네, 너무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세진이 생각만 나서 힘들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새로운 여자와 살기 위해서 집을 처분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럼 세진이 물건은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것들은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기부하려고요. 집안을 둘러보니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세진이의 옷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고 책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이라니. 그 말 속에는 미영이라는 여자와의 새로운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세진이가 마지막에 먹었던 음식이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성우야, 세진이가 마지막 날 뭘 먹었어? 마지막 날이요? 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저녁에 뭘 먹었는지.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뭘 먹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상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기억 못 한다고요? 그날 밤에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넘게 방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세진이의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페이지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딸의 마지막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6월 15일. 성우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 회사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7월 3일. 성우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이 자꾸 뜬다.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하는데 8월 20일. 오늘 성우와 큰 싸움을 했다.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화를 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세진이가 몇 달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구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사위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거든요. 손님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세진이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법률상 담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예약을 잡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처음으로 법률상 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상담받으러 오셨나요? 제 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위가 의심스러워서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외도, 세진이의 고민,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우선 부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미 화장을 하셨다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따님이 마지막에 드신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걸 사위한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심스럽네요. 보통은 기억하게 마련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병원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사위분의 행동 패턴도 계속 관찰해 보시고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증거가 더 모이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혹시 세진이가 마지막에 몸이 안 좋다고 한 적 있어? 네,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병원에는 안 갔어? 한 번 갔었는데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래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그럼 약은 받아왔어? 네, 안정제 같은 걸 받아왔다고 했어요. 안정제라. 갑자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혹시 그 약이 뭔지 알아? 정확한 약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에 가서 세진이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세진이가 마지막에 갔다는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진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딸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김세진 환자분이시죠? 한 달 전에 오셨네요. 네, 맞아요. 어떤 진료를 받았나요? 흉부 압박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셔서 심전도 검사하고 안정제 처방해 드렸어요. 안정제가 뭔가요? 자낙스라는 약이에요. 불안장애에 쓰는 일반적인 약입니다. 자낙스? 저는 그 약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고 하셨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휴대폰으로 자낙스를 검색해 봤어요. 자낙스 마이너스 불안장애 치료제, 과다 복용 시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가능. 심장마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세진이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그 약이 남아있을까 해서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약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낙스 0.25mg 30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을 세어보니 10알 정도 남아있었어요. 30알 중에 20알을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약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0알이나 먹었다면 하루에 한 알씩도 아니고 더 많이 먹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처방전을 자세히 보니 하루 1회 일정 복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10알은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위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사람을 죽일 리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자낙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낙스 과다 복용 시 증상 현기증, 호흡곤란, 의식이름, 심정지 등 특히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매우 위험함. 알코올. 사위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던 걸 생각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어제 상담받았던 박기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신가요? 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자낙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그 약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사위분의 행동을 더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목격자요? 네, 따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누군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세진이가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1205 김세진 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혹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영상을. 그런데 왜 필요하신가요? 보험 처리 때문에 필요해서요. 관리소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가족분이시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10월 15일 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경 사위가 무언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 11시경 구급차가 도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기 30분 전쯤 사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요? 관리소장님, 이 영상 복사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드리기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관리소장이 USB에 영상을 복사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USB 속 CCTV 영상을 보며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사위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생활안전과 문을 두드리며 신고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신고이신가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제 딸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서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세진이의 일기장, 자낙스 약봉지, 그리고 USB까지. 제 딸이 한 달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딸은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게 딸이 복용하던 약인데 처방받은 양보다 열알이 부족해요. 자낙스 약봉지를 보여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약이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저는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의 CCTV 영상이에요. 사위가 구급차 오기 직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부인이 응급 상황인데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는 게. 그래서 신고하러 온 거예요. 제발 수사해 주세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선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제발 진실만 밝혀주세요. 경찰서를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기순 어머님이시죠? 저 김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위분을 조사해 봤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김형사를 만났을 때 그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위분 문성호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미영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는 확실히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호텔 출입 기록도 여러 차례 확인됐고요. 그럼 정말 바람을 피운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성호 씨가 최근에 부인 명의로 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에요. 생명보험이요? 네, 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그것도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가입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정말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체포는 언제 하나요?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특히 부인이 돌아가시던 날 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5억 원의 생명보험이라니. 사위가 정말 돈 때문에 세진이를 죽인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내일 사위분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혹시 참관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네, 꼭 가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사위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너 때문에 왔다. 사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조사실 안에서는 김영사가 사위를 앉혀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 관찰실에서 지켜봤어요. 문성호 씨 부인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세진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뭘 드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하네요. 부인이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을 기억 못 하신다고요? 사위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 있던 것들로 간단히 먹었어요. 그날 술은 안 드셨나요? 술은 조금 마셨을 수도 있어요. 부인도 같이 드셨나요? 아니요, 세진이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김영사가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부인이 복용하던 자낙스가 처방량보다 열알이 부족한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자낙스요? 사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세진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처방받았는데 한 달 만에 20알을 먹었다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추가로 먹었다는 뜻인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문 씨,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게 있죠? 순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신 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사위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문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부인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구급차 오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건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요? 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사위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부인이 응급 상황인데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렸다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김 형사가 탁자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문 씨, 마지막 기회예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진이가 그냥 갑자기 쓰러진 거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관찰실 문을 박차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했다고? 너가 세진이를 사랑했다고? 어머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무슨 사랑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김 형사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내 딸 죽여놓고 사랑했다고? 5억 원 보험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이 살인자야. 조사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국 김 형사가 저를 진정시키고 사위는 그날 조사를 마쳤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위가 버린 쓰레기에서 자낙스 알약 10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사위가 세진이의 술에 자낙스를 몰래 넣어서 심장마비를 유발시킨 거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사위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에서 사위는 끝까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생명보험 가입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자낙스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15년이라고 선고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세진이의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진이가 엄마 고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징역 1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형량이었지만 적어도 세진이의 억울함은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진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그 나쁜 놈 감옥에 보냈어. 사진 속 세진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딸까지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못 밝혔을 거야. 저야말로 언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너도 최선을 다했어. 어머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 혹시 가게 계속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할까요? 수진아, 내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 무엇이요? 세진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장학재단이요? 응,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세진이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수진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위가 가입했던 생명보험금 5억 원이 나왔거든. 그 돈으로 시작해볼까 해. 와, 언니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김세진 장학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아이들을 도와줄지 기준도 정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세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6개월 후 김세진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 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선발되었는데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중학교 3학년 김민수예요. 할머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영이에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세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세진이 선생님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일제이네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장학재단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달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특히 영이라는 아이가 저도 세진이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게요 라고 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나더군요. 1년 후 가게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서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어디서 이런 맛있는 김치찌개를 또 먹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생각날 거예요. 손님들과 하나씩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세진이를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그 아이가 엄마 맛있어요 라며 김치찌개를 먹던 모습,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요즘 저는 매일 장학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일합니다. 아이들의 상담도 해주고 진로 지도도 해주고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민수라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 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안겨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세진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을까요? 지금은 장학생이 50명까지 늘어났어요. 매년 10명씩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세진이 생각이 나요. 딸이 살아있다면 분명 이런 일을 좋아했을 거예요. 어제는 영희가 교생 실습을 마치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진짜 선생님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세진이가 겹쳐 보였어요. 영희야, 세진이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세진이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요. 세진아, 오늘 영희가 교생 실습 잘 마쳤다더라. 너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 사진 속 세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할 일을 찾았어. 내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하고 있어. 가끔 밤에 세진이 꿈에 나타나요. 그때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라 평온한 표정이에요.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꿈에서 깨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제 저는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진이는 죽지 않았어요. 장학재단을 통해 그리고 제가 돌보는 아이들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세진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딸아, 엄마는 행복해. 내가 있어서, 내가 남긴 사랑이 있어서 말이야.